근현대사요? 아니요. 우리 그냥 여기서 다 끝나요. 근현대사를 따로 배우지 않고 지금 배우는 게 근현대사예요. 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클 거예요, 이제. 조금 크게 들어갑니다. 자, 20분 됐으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공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알아봅시다요. 교과서 한번 쭉 읽어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는 우리 하여튼 PPT로 바로 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간단히 보면 뭐 이렇게 돼요.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 필기해 준 내용이에요. 자,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38도 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주둔을 했고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독립 문제에 대해서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신탁 통치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신탁 통치를 둘러싼 갈등이 생겨버렸다 했죠. 또 미소 공동회의에서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합의를 못하다 보니까 문제를 유엔에 넘겼다는 내용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볼게요. 정부 수립 방법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교과서 좀 키울게요. 자, 국제연합은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근데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는 이런 교과서가 쭉 있다는 내용을 보시고요. 우리가 또 쉬운 만화로 오늘 공부해 볼게요. 자, 오늘 이걸로 공부해 볼게요. 자, 볼까요? 자, 요 까박 선생님이란 분이 여기 지금 안 켰군요. 윈도우 캡처를 왜 이래? 여기다. 자, 까박 선생님이란 분이 만드신 거예요. 볼게요. 선생님 채팅을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채팅창을 여기 켜고 이렇게 채팅창을 켤게요. 이렇게 채팅창을 켜고 할게요. 자, 볼게요.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저작권 없지만 요분이 이제 교육용으로 쓰시라고 풀어주셔서 선생님이 뭐 적게 요걸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예요. 자, 봅시다. 아이고, 왜 이렇게 안 가니? 자, 그래서 우리가 유엔 넘어갔다 했죠. 유엔 넘어갔다 했죠. 그래서 미국이나 소련이나 전부 자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죠. 미국에서는 남한이라도 좀 친미 정부 수립, 소련 쪽에서는 친소련 정부 수립이 원해지죠. 그래서 통일보다는 물론 통일된 걸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세우는 걸 좋아하죠. 근데 통일이 안 될 바에야 차라리 갈라서더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정부면 좋겠다. 뭐 이런 쪽이죠. 우리 민족이야 통일을 많이 원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한국 정부 구성할 때 남한 지역만이라도 친미 정권이 수립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이승만이 이제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정읍 발언을 합니다. 정읍에 가서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조직해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을 해요. 이때 이제 한국민주당, 그 당시 한민당과 친일 세력 외에는 모두 반대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승만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있어야 뭐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있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단독 정부 수립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남북한 총선거를 주장하는 이제 김구하는 이승만은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과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미소 공동회의를 잘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하니까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조금 온건한 사람들을 도와서 좌우 합작, 이제 소련과 미국의 요런 쪽 중간 쪽을 이렇게 온건파들을 이렇게 등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김규식 우리 저기 임시정부의 외무총장 김규식, 그다음에 여운형 선생님,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 선생님을 이제 로 이렇게 합작을 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최대 과제는 신탁통치 토지개혁, 친일파 처리에 대한 이런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토지개혁이나 반민족 행위자 처리 문제에 대한 이런 원칙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서로 양보를 못해요. 왜냐 서로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양보가 잘 안 돼서 어쨌든 그래도 합니다. 뭐 이제 원칙을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 합작 7원칙 이런 걸 만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의 단결이기 때문에 못마땅하더라도 이렇게 원칙까지는 선언문까지는 내요. 그런데 모두가 불만이에요. 모두가 불만인 상황에서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을 당합니다.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여운형이 암살됐다. 극우 청년 소행이다. 탕탕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당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이 당시 1900 선생님이 46년 47년부터는 서로 되게 사이가 안 좋다 그랬죠. 미국 소련이. 그래서 미국 소련이 냉전이 너무 심해져서 아예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소련하고 대화가 아예 안 되니까 한국 문제를 유엔에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도 아시다시피 유엔은 좀 미국 입김이 세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좀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소련이 미소 모두 그럼 한국에서 다 철수하고 유엔에다가 한국인 딱 불러가지고 의견 물어보는 건 어때? 라고 하니까 또 미국이 싫다고 해라 그러죠. 그래서 유엔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되게 속보이죠, 그죠? 자, 소련은 아예 그냥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자. 다 빼놓고 우리 미국 소련 다 빠지고 그럼 한국인의 의견대로 하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아마 이렇게 됐으면 사회주의나 이제 공산주의로 우리나라가 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당시 대세는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련은 이렇게 한 거죠. 이것도 사실 되게 공정하게 보이긴 하지만 소련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정부가 수립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해서 이랬을 거예요, 아마. 자, 유엔은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이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결정을 해요. 이제 근데 이제 이러면 소련이 반대하죠. 왜냐하면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의 2배잖아. 그 당시 남한은 또 뭘 하고 있었냐면 이승만이가 이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모으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갈라졌다 그랬죠. 신탁 통치 찬성 반대로 갈라졌을 때예요. 난 싫다고 들어오지 마. 그래서 소련 쪽으로는 선거를 못 하게 되고요. 남한만 선거를 진행하게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김규식 같은 이런 민족주의자 분들은 북한의 뭐 김두봉, 김일성 이런 사람들에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안 됩니다. 이대로는 한반도가 분단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위험하다 하지만 그래도 뭐 김구와 김규식 같은 분들은 올라가죠. 그래서 회담을 합니다. 김원봉이 이제 중재를 하시고요. 그 약산 김원봉 있죠? 우리 그 밀정에 나오는 그 김원봉 선생님이에요. 남북 협상을 해서 남과 북의 단독 선거, 그 다음에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여가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건 동시 철수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의를 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뭐야? 누가 싫어할까요? 누가 싫어할까요, 이제? 누가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누가 싫어하냐면, 남한에서, 남쪽에 누가 싫어하냐면, 자, 이승만이가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승만은 이제 그대로 있으면 자기가 정권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통합하다 보면 자기가 아마 정권 잡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빨갱이로 몰아붙여요. 자, 어떻게 하냐면 북한에 간 인사들은 남한의 대표가 아니며 소련에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 김구는 이렇게 얘기해. 나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그러니까 나 개인의 구찬 안위를 위해서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과 이승만이 이렇게 갈등을 하죠. 자, 하지만 이제 양쪽에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쪽에서는 당연히 이승만일 거고요. 북쪽에서는 아마 김일성을 비롯한 이런 세력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쨌든 단독 선거라도 자기가 반 갈라먹더라도 자기가 1등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결국 좌절이 됩니다. 결국 남한 총선거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란 것에 이제 감시하에 실시가 되고요. 5월 10일에 실시가 되고요. 자, 요 선거는 이제 북한은 제외해요. 그래서 이제 남한에서도 그럼 어쩔까요? 김구와 같으신 분들,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은 거의 선거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거 인정 못한다,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을 비롯한 그쪽 한국민주당 계열이나 이렇게 뭐 중도 계열, 그래서 하여튼 많이 이제 그쪽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단체, 그다음 개인은 참가를 아예 안 하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도 이제 선거에 의의가 있죠. 만 21세 이상 모든 남녀 국민이 선거에 참여했고요. 보통 선거죠. 그래서 또 25세 이상 되는 모든 국민은 피선거권,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요. 또 이때 선거에 치르지 못한 100석은 원래 300석을 하려고 했잖아요. 네, 이제 100석은 북한 것으로 이렇게 남겨둡니다. 일단 그래서 200석을 뽑아요. 그래서 뭐 남녀 차별도 없고 종교 차별도 없는 뭐 이런 최초의 선거라는 것에서 의의를 둘 수 있는데요. 교과서에 나온 게 포스터나 투표용지에 막대기 그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당시에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대기 2개짜리를 뽑자, 3개짜리를 뽑자. 이게 아주 심각했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문맹률이 68%, 그 당시 거의 80% 정도가 한글을 못 읽었다 그래요. 예. 여러분 요즘 한글 뭐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다 읽잖아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아주 높았죠. 그래서 이제 남한 총선거 투표 결과 국회의원 200명이 선출되고요. 국회의장에는 이승만이 선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국호가 한국, 조선, 뭐 대한, 뭐 고려 이렇게 다 막 섞여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조선인민공화국, 뭐 대한민국, 고려공화국 이렇게 다 서로 해가지고 이제 국호도 투표를 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을 공포하죠.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이제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초대 대통령은 간접 선거로 뽑아요. 간접 선거로. 이제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9분의 4 정도가 찬성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전체 재적 의원의 절반이 안 돼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이 선출이 되고요. 이제 유엔이 한국 정부를 승인을 해버려요. 이제 북한은 원래 있던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9월 9일에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요. 이제 한반도가 완전히 분단이 돼버리죠.
김구 선생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통일 정국만이 동족 상자는 비극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김구가 자꾸 합칠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암살을 당합니다. 탕탕. 김구 선생님이 암살을 당하고요. 장례식장 인파만 50만이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무엇보다 시급히 할 일은 일제청산과 민족 반역자 처단이었어요. 이 당시 모든 세력들은 이걸 가장 중시하고 있었는데요. 요 내용은 선생님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교과서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교과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어, 정부 수립을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이 있죠.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자, 정부 수립 방법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여기서 먼저 갈등이 있어요. 자, 국제연합은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정부 수립하기로 결정했대요. 자, 이거 정리해보면 이래요. 예. 자, 1번. 정부 수립 방법을 둘러싼 갈등. 정부 수립 방법을 둘러싼 갈등.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죠. 내용이 진짜 많죠. 그죠? 자, 국제연합에서는, 네, 국제연합, UN이라 그러죠. 국제연합에서는, 자, 남북한 총선거, 통일정부 수립. 남북한 총선거, 통일정부 수립.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네,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려고 한국 임시위원단을 조직해서 한반도로 보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선거 관리를 위해서 한국 임시위원단을 보여요. 임시위원단으로 한국 임시위원단이니까 지웁시다. 한국 임시위원단. 그러니까 파견이라고 하면 되겠죠. 파견 보내요. 하지만 이제 소련은 미국의 견해와 달리 한반도에서 미국, 소련군이 모두 철수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위원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이죠. 자, 소련은 요구는 뭐냐면 한반도에서 미소 둘 다 우리도 나갈게. 미소 철수 요구. 철수를 하고요. 38선 위쪽으로 임시위원단을 막죠. 진입을 막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가 가능한 부분이라도 하자. 선거가 가능한 남한이라도 하자는 쪽과 통일 정부를 하자는 쪽의 주장이 대립을 하겠죠. 그때 이제 이승만과 김구가 갈라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어떻게 한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하고요. 자, 이승만과 김구의 대립이 있죠. 이승만은 단독 정부 남한만 세우자. 안 된다. 통일 정부다. 김구는 통일 정부다. 이렇게 대립이 있죠. 결국은 이제 국제연합에서는 남한에서만 하자 이렇게 정했죠. 국제연합에서는 정한 거는 남한만의 총선거죠.
남한 총선거 할 수 있는 데라도 하자. 사실은 좀 너무 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선거가 이렇게 실시되고요. 재헌국회는 이제 헌법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재헌국회라고 해요. 재헌국회에서 헌법도 만들고요. 7월 17일 그래서 우리가 재헌절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뒤쪽을 좀 더 볼게요. 그러면 자, 재헌국회의원들은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 선출하고요. 자, 아까 전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챕터는 단독 정부 수립 과정을 볼까요? 단독 정부 수립 과정을 볼게요. 자, 우리 앞 페이지부터 나오는 건데요. 자, 남한만의 남한 총선이라고 할게요. 총선 실시. 총선거니까 총선 실시. 이게 이제 1948년 5월 10일이에요. 남한만 총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헌법은 재헌국회에서 통과해요. 통과는 우리가 7월 17일 알고 있죠? 48년 7월 17일 재헌절이잖아요. 그래서 7월 17일 공포를 했기 때문에 재헌절. 초대 대통령은 누구?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죠. 이승만. 자, 그래서 광복도 3주년을 맞는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합니다. 좀 일부러 아마도 좀 기다렸겠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전통을 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독립정부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마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됐다, 우리만의 뭐 독립정부를 세운 게 잘못됐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만약에 이때 통일정부를 세웠다면 우리가 아직도 지금 우리가 여기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김정은 밑에 우리가 힘들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에서는 만약 이랬다면 하는 것은 사실 가정은 성립하지 않아요. 나중에 진짜 그거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통일정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김정은 아래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글쎄요.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래서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요. 그 다음에 48년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이 수립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분단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죠. 밑에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거예요. 네. 왜 막대기가 그려져 있을까? 너무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았대요. 13세 이상 인구 중 68%가 문맹이었대요. 이제 47년 중반에 가니까 22.5%로 낮아졌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광복 직후에는 1945년만 해도 68%가 문맹이었는데 47년 중반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22.5%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한글이 굉장히 배우기가 쉬운 언어란 거죠. 그래서 문맹률 급격히 또 낮아지긴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이승만과 김구의 대립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제 했던 말이고요. 자, 각자 주장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한번 써보십시오. 이거는 이따가 한번 써보시고요. 자,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선생님은 다룰게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전에 이제 PPT도 있었지만. 잠깐만요. 네, 이제 여기 내용이에요. 자, 반민특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봅시다. 반민특위. 이거 왜 이렇게 뜨지?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캡처 1번. 왜 안 뜨지? 자, 이상하게 뜨네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시간 관계상 이게 좀 너무 이상하게 뜨는데. 자, 반민특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뜨나요? 지금 PPT가 안 뜨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표지도구 없이 해봐야 되겠다. 잠깐만요. 그러면 자, 볼게요. 아, 미안합니다. 네, 됐죠 이제? 네, 이제 됐네요. 아이씨, 왜 이러지? 그냥 합시다. 그냥 합시다. 안 되겠네. 자, 그냥 갈게요. 자, 반민특위예요. 1949년 6월 6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쑥대밭이 된 거예요. 반민특위. 자, 반민특위 사무실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반민특위가 뭔지 알까요? 반민특위? 저번에 한번 하긴 했었죠. 자, 이제 이 위원장 김상덕이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 아들이에요. 자, 친일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이 문서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 문서를 다 없앤 거예요. 친일파들이 했던 그런 이제 나쁜 짓들 있잖아요. 요것을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는 이제 실제로 살아있던 분인데 2014년 인터뷰예요. 사무실 습격해가지고 이제 권총을 뺏으려고 해서 내가 따기를 갈겼대요 경찰한테. 건방진 놈들 어디에 손을 대느냐 나쁜 놈들아 하니까 답변이 개머리판으로 이제 총 이걸 두드려 팼대요. 그래서 총도 뺏기고 무릎을 꿇려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팬 거예요. 그냥 허리를 얼마나 거들쳤는지 지금도 아프대요. 자, 해방 후 친일 청산을 주도했던 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예요. 자, 이걸 반민특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서울 중부경찰서장, 우리나라 경찰이 한 거예요. 서울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의 지휘 아래서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합니다. 경찰이 사무실을 습격합니다.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친일파 조사 서류들을 뺏깁니다. 뺏기고요, 얘네들이 다 태워버립니다. 아예 태워버려요. 어디 보관한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죠. 네. 특경대 포함해서, 특경대는 이제 이 반민특위의 경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원회 직원 35명이 구타 체포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반민특위를 발의한 재현 의원의 아들이에요. 질질 끌려가지고, 반민특위 요원이 잘못한 거 아니죠, 없잖아요. 질질 끌려가지고 청사 뒷뜰에 가보니까 많은 요원들이 두들겨 맞고 무릎 꿇려가지고 앉혀져 있었다 그래요. 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친일 세력이 장악한 경찰에 의해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반민특위 습격 사건인데요. 자, 8개월 전 국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 출범을 해요. 그래서 친일 재벌 박흥식 체포. 자, 1월 13일 민족대표 33인이었지만 변절한 최린, 그 다음에 뭐 기업가, 그 다음에 최남선, 이강수 있죠. 이분들은 정말 그 조선인들 징용을 갖다가 찬양하고 이런 글도 쓰고 그랬잖아요. 정말 나쁜 분들이죠. 총 688명을 검거하고 조사를 했대요. 많이 안 했어요. 자, 목포에서만 근데 고발장이 막 6,000장 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싫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지금 채팅 되나요? 채팅이 지금 채팅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채팅 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이승만이죠.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 싫어했어요. 그건 바로 이승만이에요. 바로 친일파를 대거 등용했던 거예요. 이승만은. 자, 실제로 이제 해방 후에 일제경찰 간부 출신이에요. 보시면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높은 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숫자가 많잖아요. 이제 조금 낮은 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일제 때 경찰은 다 독립운동가를 잡고 고문하고 이런 애들이에요. 일제 경찰 출신이 80%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독립과 더불어서 다 죽였어야 되는데 살아있어 얘네들이. 그죠? 다 죽였어야 돼 얘네들은. 타영을 안 시켰더니 세상이 뭐예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은 이 경찰의 힘을 기대죠. 그래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해요. 그리고 사사건건 방해를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덕술이라고 이제 당시 경찰 넘버 3예요. 이 사람이 체포되자 국무회의 석상에서 석방을 하자 그래요. 석방을. 예. 치안 기술자인 노덕술은 정부가 보증해서 보석해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반민특위 아까 누구 나오셨죠? 김상덕에게도 압력을 행사해요. 예. 지푸차 투자를 대가로 주고 다른 자리를 좀 줄 테니까 석방하라고 이렇게 딜을 하죠. 먼저 이게 습격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예, 습격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어요. 이분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습격을 하죠. 실제로 습격을 지시한 사람도 이승만이에요. 예. 본인이 얘기해요. 예, 내가 특별경찰대를 해산시키라고 경찰에 명령했다. 현재 반민특위에 의한 체포 위협은 국립경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민특위가 막 경찰을 체포하고 하니까 이게 국가 치안 유지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처벌법 개정안을 통과를 기여시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공소시효란 게 있는데 처벌할 수 있는 기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서류 다 태워버렸죠. 그다음 그 기간도 2개월 후 8월 말까지만 해서 다 끝. 나머지는 없어. 끝.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무력화 되니까 조사위원들 김상덕을 비롯한 이제 조사위원들 다 총 사퇴를 해버립니다. 아이 못하겠다. 나오자. 자, 결국은 하나 둘 친일파들이 풀려나고요. 이 박흥식 무죄입니다. 이 박흥식 아주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박정희 시대까지도 아주 잘 나갑니다. 예. 그다음 노덕설도 무죄고요. 잘 살아요. 이광수도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이런 식으로 청산이 실패하죠. 그러면 이제 이 후손들의 삶은 어쩔까? 수십 년간 숨어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날 이후 친일파들이 이 사람들을 반민특위를 빨갱이로 몰아붙입니다. 빨갱이, 좌익, 예, 공산주의자들로 몰아붙입니다. 예, 그래서 빨갱이라고 몰아붙여요. 예. 자, 이렇게 체포도 하고 친일파는 정계 진출하고요. 독립운동가는 고문 후유증에 이렇게 살고 있죠. 자, 이 아까 전에 김상덕 위원장의 자손인데요. 수십 년간 연좌제라고 해요. 취업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분인데요. 신원증명서가 있대요. 관에서 발급하는. 그래서 이제 그게 있어야 취직도 되는. 취직도 못하게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나 했더니 연좌제에 걸렸다고. 그래서 내가 하늘이 무너지고. 이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990년에는 이게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연좌제라고 뭐 고지한 적도 없고 하여튼 그렇게 불이익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음지에 숨어 살았대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분의 소녀인데요. 빨갱이라는 오명을 써서 후손들에게 해가 미칠까봐 한마디 언급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자료인데요. 자, 이게 뭐예요? 자, 프랑스의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독일이 BC 정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에 협력하는 그런 정부를 세워요. 그래서 그때 공무원들이죠. 예, 나치 정권 때 공무원들, 그냥 단순 공무원들도 다 많이 죽어요. 예.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뭐냐면 즉결처형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재판 없이 바로 죽인 거예요. 예. 재판 없이 바로 총살시킨 게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형까지도 별로 안 갔다고요. 그냥 바로 죽여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8월 15일 광복 됐잖아요. 그 한 달 안에 다 그냥 돌아다니면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예. 대단하죠. 이 프랑스 대혁명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국민들인가 봐요. 그래서 발언권을 줘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제 악질들은 진짜 바로 죽이고요. 이제 사형 선고도 하고 재판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다 바로 죽인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완용 같은 애들은 진짜 바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뭐 발언권 줘야 돼요? 이완용?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엄청 많이 죽였어요. 보시면 사형 선고 6,000건, 사형 집행 종신 강제 노동 이렇게 죽였는데, 근데 얘들아 이거 프랑스 나치 이 정부 몇 년 한지 알아요? BC 정부 이 사람들 몇 년 했을까요? 단 4년이었어요. 단 4년. 단 4년이었는데 이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잡아요.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넘어간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자료가 다시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80살, 90살인데도 아직도 감옥에 잡아갖고 종신형을 살려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자,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하면 나중에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슬픈 상황이 온다면 친일파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처벌 안 받잖아요. 근데 프랑스 같이 이렇게 했다면, 그렇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프랑스 같이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 나치, 뭐 독일에 이렇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이걸 봤잖아요. 그쵸? 아마도 이렇게 못할걸요? 예, 그래서 다시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못했죠. 예, 이게 너무 슬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빠져 있어요. 예, 여러분 이제 맨날 친일파 청산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역사인데 교과서에서는 좀 빠져 있어서 좀 아쉬웠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요. 엉망이네요 지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이 방송 끄고요.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11시 한 10분 정도부터 수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요거는 이제 끄고요. 다른 링크로 할게요. 자, 좀 이따 봅시다.